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도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도입니다. 보고 나시면 하루 알고 넘어가셔야 할 이슈 다 챙겨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 판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연이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러시아를 공격하고 나서자 푸틴 대통령이요 직접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면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 이게 무슨 무기이고 또 전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푸틴이 쐈다고 밝힌 이 미사일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입니다. 먼저 공격 당시 영상 보실까요? 네, 어둠이 깔린 우크라이나 마을 위로 섬광이 번개처럼 내리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가 이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을 공격한 겁니다. 이후에 푸틴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면서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방공 시스템도 이런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 저녁 우크라이나 군 측에서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푸틴이 직접 나서서 그게 아니라 신규 중거리 미사일을 전장에 시험한 거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것과 다르게 푸틴이 직접 이거 그런 미사일 아니다. 근데 신형 미사일이다라고 직접 밝힌 건데 그럼 푸틴이 이 신형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꺼내든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이 푸틴은 이번 공격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을 향한 메시지라는 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푼 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테킴스와 영국산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연일 공격하자 맞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в безъядерном гиперзвуковом оснащении. Испытания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ракетной системы «Орешник» проводятся нами в ответ на агрессивные действия стран НАТО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отому что средст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акому оружию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существует. 네, 제가 전문가 취재를 해봤는데 러시아가 이번 신형 미사일 발사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서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푸틴은 이 미사일을 미국 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다고 자신했는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핵카드를 꺼내 보인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발사한 이 미사일이 핵 탑재가 가능한데 핵 위협을 가한 셈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핵규리 개정을 승인했는데 그 며칠 뒤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죠. 유럽 내에서 또는 유럽 밖에도 충분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 진영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핵을 위해서 만든 미사일입니다. 핵을 위해서. 이번에는 재래식이지만 다음에 핵이 탑재될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단거리로도 할 수 있는데 중거리로 보여준 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다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다. 이런 설명인데 그러면 이 신형 미사일인 오레시니크의 위력은 사실상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당초 알려진 대로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위험한 무기를 실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요? 외신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을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개의 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사일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 이 오레시니크
바로 한국어로 개암입니다. 개암은 견과류인데 가지 끝에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한 개로 여러 발을 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해석이 나오는데 네. 문제는 이 미사일에 핵탄두까지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러시아가 이번엔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이 미사일을 날렸지만 핵탄두 장착 가능성까지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열매가 한가득 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핵탄두도 장착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개암이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 헤이즐넛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도 되는데 한번 그러면 앞서 미국이랑 영국이 지원한 미사일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푸틴이 이것 때문에 발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에이탱크스, 스톰 섀도우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우선 그 무기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이번 러시아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푸틴은 이 신형 미사일에 대해 초속 2.5에서 3km인 마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사거리도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 이 개암 미사일 같은 경우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이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300km이고 또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는 25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거리 미사일인 만큼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에 향한 그런 경고 메시지라고 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앞서 나온 미사일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이거보다 사실 더 위험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장거리인 ICBM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한 대로 진짜 ICBM을 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우선 러시아가 인접국인 이 우크라이나를 최대 사거리가 5,800km인 이 ICBM으로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한 미국 등 서방에 보복할 땐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선택지에서 지웠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ICBM을 전장에서 직접 발사한 나라는 없었는데요. 미국 측은 해당 미사일이 ICBM 모델에 기반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병가 있는 북한군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스톰 섀도우를 쿠르스크로 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북한군 집결지가 있는 곳인데 그럼 북한군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에 파병된 이 북한군 고위 장군이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부상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북한군이 이 전쟁에 투입된 이후 고위 장교가 피해를 봤다고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북한 장군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산 스톰 섀도우로 격전지인 쿠르스크 인근을 공격했는데 이곳에 파병된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북한군 고위급 인사들도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전황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 피해도 증폭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도 러북 밀착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또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네, 러북이 서로 군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국제 안보 판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방공망이 사실 구소련제 미사일들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러시아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계속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북한 파병군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 그렇다면 북한 내부는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름 아닌요. 무기 쇼케이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산 무기들을 쫙 모아놓고 보란 듯이 자랑을 하고 나선 거죠. 왜 그런 건지 또 뭘 자랑한 건지 목적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북한이 어떤 무기를 공개한 겁니까? 네, 뭐 소총, 방사포, 미사일 참 다양하게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러 형태의 무인기들이었는데요. 지난해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무인 공격기로 북한판 리퍼라 불리는 샛별 구형을 비롯해서 자폭형 소형 무인기들이 전시됐습니다. 이 무인기들
이스라엘 무인기와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네. 이제 나오는 사진이요. 이스라엘 무인기 이름으로 하롭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북한판 하롭입니다. 원래는 프로펠러가 노출이 돼 있어서 예. 소음이 많이 났는데 이 소음을 감소하기 위해서 개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북한판 히어로라는 드론입니다. 이 히어로는요. 하나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크기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무기들도 있었는데요. 240mm 조종 방사포를 비롯해서 불세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장갑차 등이 전시장에 자리 잡았고요. 예. 또 지난달 31일 처음 발사한 화형 19형, 지난해 4월 등장한 화형 18형 등 북한이 새로 내놓은 고체 연료 ICBM들도 전시가 됐습니다. 상당히 센 무기들을 나열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김정은이 무기 쇼케이스를 왜 이 시점에 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점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전문가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전시를 통해서 그냥 러시아한테 자기들이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첨단의 무기를 개발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두 곳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대한민국이죠. 그래요? 이제 예. 먼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구입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지난해에는 러시아 군사 대표단이 방문을 해서 이 전시회를 네.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러시아고 그런데 현장에 올 수는 없으니까 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식으로 성대하게 이렇게 전시회를 열은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기들로 언제든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으니까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보통 무기를 저렇게 북한이 공개했을 때는 과거에는 모자이크를 대부분 쳤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모자이크 처리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예.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그 무기 체계의 위력을 알려야지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를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네. 군사 전문 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관계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세부 형상을 공개한 것은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을 한데 모아서 대내외 국방력을 과시하는 게 한편으로는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를 통해 확인한 건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근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속마음은 반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는 김정은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당선자가 된 이후에는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반응을 기대하는 면도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을 떠보는 용도도 있지만 어쨌든 무기를 저렇게까지 보여주는 거는 러시아 세일즈가 목적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사일의 경우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군사 장비들을 예. 북한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사일의 경우는 러시아가 더 기술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그 기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인 거고 예. 그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주력을 해서 이 러시아를 상대해서 판매를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 이렇게 살펴보니까 드론하고 포병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죠. 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240mm 조종 방사포를 내세웠고 그리고 또 자폭 드론도 러시아가 이란에서만 수입을 했는데 북한이 제공을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골판지 드론도 있었어요. 이 골판지 드론의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소형이라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으니까 이 틈새 시장을 사용을 해서 러시아를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판매 전략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드론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5일이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사법부를 믿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걸까요? 먼저 이 대표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제가 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타필 규정에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또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김 기자, 이 대표가 사법부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속내가 뭡니까? 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대표실에 이재명 대표가 예.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 물어봤는데요. 의례적으로 회의 시작 전에 물어보곤 하는데 정부 공세 메시지랑 민생 메시지 두 개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다만 대표가 아이템을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부 공세 메시지 대신에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가 나간 겁니다. 네.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심경적인 측면 또 사법부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김 기자가 취재했을 때와는 좀 다른 메시지가 이번에 회의에서 나온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눈에 띄었어요. 사필 규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건 사법부였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첫 마디에 전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았다.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5가지 사례를 연달아서 들었죠. 먼저 조봉암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판결을 들었습니다. 세 판결은 전부 독재 정권 때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민주화 이후에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사례 2가지를 다시 들었거든요. 2020년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이 무죄 판결 냈던 걸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줬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5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은요. 앞선 판결이나 국회 판단을 이후 재판부가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서 사필 규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번 1심 판결들을 바로잡아줄 주체, 즉 사필 규정이 되게 해줄 주체는 결국 사법부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앞두고 사법부 마음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좀 급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지지자들한테는 대놓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판결에 대한 비판은 하더라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1심 재판부 그 판결에만 공세를 펼쳐야지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법관들도 많다고 다소 사법부를 좀 대놓고 칭찬하는 그런 표현들도 썼는데요. 어제 오늘부터는 또 당 내부적으로도 기류가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내일 열리는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예 연설조차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정황들도 혹시 사법부 압박처럼 비춰질까 봐 의식하는 걸로 보이고요. 지난주까지 전방위적으로 민주당이 여론전 조성에 힘썼던 것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어제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고 또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서로 입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검찰은 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본 겁니다. 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재명 대표 발언이 무죄가 나온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과 딸의 영상통화 증거로 내세울 걸로 예상됩니다. 1심 재판부도 이 영상통화를 증거 채택 목록으로 기재했거든요.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단순히 친분 관계를 부인한 게 아니라 대장동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반면에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어렵다. 이게 어제 항소를 했던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고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국정감사장 발언이라서 선거법상 허위 발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재판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힌 건데 김유빈 기자, 근데 조국 대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YS의 용기를 이어받겠다 이런 글을 공유를 했더라고요. 속내가 뭔가요? 네, 오늘이 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라서 추모글을 올린 건데요. 조국 대표 이렇게 썼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를 이어받아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과 검찰 독재를 단죄하겠다고 썼습니다.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던 YS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과거 군사 독재에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면서 자신도 검찰 독재 정권이랑 싸우고 있다고 강조를 한 거죠.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상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YS 사례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시키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게 이게 다음 달로 잡힌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검찰이 조 대표를 재판에 넘겼던 게 상당히 오래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인데요. 네. 검찰이 조국 대표를 기소한 지 5년 만입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죠.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무마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 겁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들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인정이 됐고요. 다만 2번 연속 징역 2년 선고에도 조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진 않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상고심 판결에 따라서 조 대표 정치 운명도 향방을 가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요. 조국 대표 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조 대표는 서울 고법 판단을 다시 거쳐야 되고요. 네. 재상고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형이 확정돼도 당장 구속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신변 정리 시간을 준다는데요. 과거 정봉주 전 의원이나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대법원 판결 나흘 만에 구속 수감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진 게 알려진 건데 그러면 조국 대표 측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조 대표 지방 강연이 있어서요. 국회 네. 출입 기자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조국 혁신당에서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국 대표 과거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더 이상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법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이 선을 긋는 가운데 조국 대표는 그제 시일야 방송대국을 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또 짚어봐야겠죠. 이번에는요, 서울 도로 한복판에 차를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요. 무슨 소식이죠? 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출근 시간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서울 관악구 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린 여성의 모습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아니 지금 저게 뭘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좀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차를 주먹으로 이렇게 내리치고요. 네. 발로 차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그렇네요. 이 20대 여성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술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부순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인 벤츠 차량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의 차는 아니고요. 이 여성 소유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파손시킨 것이라 재물손괴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마셨길래 이 난동을 부리는 건지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요. 자기 차에 분풀이하는 모습 무섭다. 그래도 자기 차 부셔서 다행이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본인 차라고 해도 그래도 모두가 이렇게 오가는 도로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이어서 다음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차량을 파손시킨 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손된 사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에 갔더니 내 차가 박살나 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번 사건 피해 차주가 공개한 차량 사진을 보면 심각합니다. 네, 보시면 앞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있고요. 또 본네트와 문까지 차량 곳곳에 무언가에 찍힌 자국이 가득합니다. 네. 충격을 받은 차주가 곧장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영상 보시면 한 남성이 손에 뭔가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 먼키 스패너입니다. 네. 남성은 이 먼키 스패너로 차량 앞유리를 있는 힘껏 내리치는데 산산조각이 나고 있고요. 또 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량 뒤쪽으로 가더니 뒷유리가 부서질 아이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칩니다. 네. 다시 차량 앞쪽으로 남성이 와서 차량 앞 본닛과 범퍼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차의 먼키 스패너를 던지고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차를 다 부술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원한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짓 한 거죠? 놀랍게도 예. 이 피해 차주와 이 가해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요? 예. 네, 피해 차주가 가해 남성에게 왜 그런 건지 이유를 묻자 이 남성,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 술 먹고 내 차인 줄 알고 그랬다. 이제 차 안 타려고 부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피해 차주가 근데 차량 색깔도 차종도 다르다고 반박하자 남성은 내가 자주 주차하던 자리라서 내 차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피해 차주는 1,000만 원의 수리비와 300만 원의 렌트비를 떠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해자는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전해집니다. 참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차량 얘기인데 이번에 사람이 아니라 뭔가가 차량을 또 부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인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차 지붕을 뚫고 달아난 범인을 찾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한 차주의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인도 북부 바라나시의 한 골목길입니다. 주차된 차량 위로 뭔가가 뚝 떨어지죠? 차량의 썬루프가 박살이 아이고, 나는데요. 네, 범인이 누군지 살펴보니까요. 원숭이입니다. 네. 네, 다행히 충격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원숭이 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골목길을 유유히 떠납니다. 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다친 곳이 없는지 걱정된다. 저 자동차가 원숭이를 살렸다. 수리비는 원숭이가 내야겠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요. 연평도 폭격이 발생한 지 정확히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연평도를 겨냥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은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는 북한이 말하지 않은 14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진실, 그리고 또 북한이 연평도를 노리는 진짜 속내는 뭔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임철구 연구원님, 일단 14년 전 그날 연평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예. 제가 그때 1사단에서 대대 정보과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군 복무 중이셨군요. 네네. 예. 그런데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에 예. 당시에 해병 연평 부대는 대대 ATT, 그러니까 전술훈련평가죠. 이거를 겸한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4분 뒤에 14시 34분부터 46분까지 무려 16분 동안 북한군이 개머리, 가일도, 무도 일대에서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한 대대적인 포사격을 가해왔습니다. 무려 150발을 넘게 사격을 했고요. 그중에서 60발이 군부대와 민간 지역에 낙탄을 했고 90발 정도는 해상에 떨어졌어요. 예. 장약 불량이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후에 14시 36분에 비상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이 각 4대씩 이렇게 해서 인근 해역에 전개를 했고요. 6.25 진지에서 대피하고 있었던 K9이 그때까지 이제 장병들이 반격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19시 39분부터 46분까지 해병대 사령관 지시에 의해서 예. 자주포를 야외 포상으로 끄집어내서 방열을 하고 반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47분부터 15시 15분까지는 28분 동안 우리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북한의 무도, 해안포 중대를 대상으로 50발의 대응 포격을 실시를 했고요. 이 대응 포격에 걸쳐서 하기 전에 2번에 거쳐서 경고 통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시 12분부터 41분까지 다시 북한군이 2차 포격을 가해왔습니다. 2차 포격을. 예. 그렇습니다. 그 2차 포격한 것 중에 20말 정도가 우리 레이더와 연평부대 지휘소 일대에 낙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우리 네. TPQ-37 레이더가 이제 고장에서 복구가 되면서 개머리곶 일대에 있는 적의 전개해 있던 방사포 진지들을 탐지해냈거든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반격을 가했습니다. 네. 우리 K9 자주포가 30발에 이르는 반격탄에 타격을 했고 15시 42분부로 북측의 포격이 멈추자 우리 해병대도 포격을 멈추고 서로 쌍방 간의 포격이 이제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도 굉장히 긴박합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연평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15시 50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사람들은 방공석에 있고 지금 곳곳에서 포성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연기 때문에 지금 맥힌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참 영상만 봐도 섬 곳곳에서 검은 연기들이 솟구쳐 오르는 게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연평도 주민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는 사실 짐작이 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실 민간인 피해들도 꽤 있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민간인들이 느꼈을 예. 공포가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민간인이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군인도 2명이 사망을 했고요. 부상자는 민간인 군 합쳐서 1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좀 전에 임철균 의원님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1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170여 발을 바다에도 떨어졌지만 육지에도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민간인 지역까지 포격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시간 즈음이 육지에서 이렇게 배가 접근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선박장으로 예.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나마 피해가 덜했지 그러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대응에 바로 나섰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병대가 K9 자주포 수십 발로 대응 발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측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당시에는 예. 국회나 여러 곳에서 북측의 피해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예. 군 왜 이 정도밖에 대응을 못하냐라는 질책이 나왔지만 이후에 포탄이 낙탄한 지역과 적 자주포, 방사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 방사포가 전개된 지역들을 분석을 예.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은 무도 해안포 중대에 낙탄돼 있는 곳들입니다. 노란색 원들이 K9 자주포의 포탄이 낙탄된 지역인데 막사 근처에도 근탄이 떨어지고 일부 군실에는 직격을 맞았어요. 그래요. 예. 저 자주포 155mm 포탄의 살상 반경이 50m입니다. 무슨 말이냐? 50m 안에는 가루도 남지 않고 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험 반경은 200m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개머리곶 일대에 낙탄한 사진인데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적 방사포 6분이 전개되어 있던 방사포의 진지고 그 중에서 3개가 뒤쪽에 그을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3문 정도가 사격을 한 겁니다. 6문 중에 나머지 3문은 사격이 실패한 것 같아요. 기능 고장이 난 것 같고. 그런데 저 빨간색 원이 우리 K9 자주포의 155mm 포탄이 낙탄한 건데 아까 살상 반경 50m, 위험 반경 200m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진지 근처에 떨어졌거든요. 네. 저렇다는 얘긴 저 방사포 한 문당 6명의 병력이 있어야 되고 사격 지휘소에 있는 포대장을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가 저기에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전멸 혹은 전멸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피해, 그러니까 물리적 피해까지 상당히 입었을 거다라고 군사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심리적 타격을 상당히 입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온 저 K9인데요. 예. 저게 명령을 받으면 1분 내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촌의 급속 사격으로 3발이 사격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3분 동안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살상 범위를 가진 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K9은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예요. 더 비싼 것들 뭐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 때 그 위력. 그러니까 인민군은 포를 쏠 때 1시간 동안 170발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면은 수분 내에 집중적인 사격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포탄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TOT 사격이라고 그래서 동시에 한 문에서 3발을 쏘면 동시에 떨어지는 사격도 가능하거든요. 예.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뭐 확인은 안 됐지만 들리는 얘기는 막대한 피해 때문에 의무 헬기도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하는 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도발하는 게 아니고 도발로 인해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미나 한국군이 훈련을 하면 예를 들면 이 과거 팀 스피릿 훈련이나 아니면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 전방에 있는 북한군들은 총알을 다 회수합니다. 사고 칠까 봐. 네. 그럼 우발적 충돌로 가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력 충돌을 북한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쏜 포가 저렇게까지 위협적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알게 됐고, 그것들이 북한군과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좀 심리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렇죠. 정밀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포사격을 하면은 차량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네. 출렁거리거든요. 그럼 다시 자리를 잡고 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K9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예. 저게 완벽한 기술을 구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화력이라는 게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저 어마어마한 충격에 불구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예. 드리자면 아까 화면에 나왔던 원들이 저게 그 방열에 있던 방사포 진지들하고 거의 수평으로 떨어졌거든요. 편각 편차가 전혀 없다. 근데 네. 그 와중에 사각 편차만 약간 발생했다. 요 정도 수준인 건데 저 화면인데 저거는 양궁으로 비유하면 네. 10포인트 안에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렌즈를 화살에 맞췄는데 그 맞춘 화살을 다시 화살이 또 가른 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카탈로그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공선오차 안으로 들어온 네. 거죠. 저 방사포가 전개하는데 8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쏘고 그 사격 시간과 우리 K9이 반격을 한 시간이 8분 정도가 겹칩니다. 다 쏘고 철수하려고 해도 한 4분 정도는 시간이 겹치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죠. 분명히 전면했을 걸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물리적, 심리적 피해도 상당히 컸을 거다. 이게 전문가분들의 분석이신 건데,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전사자의 어머니는 땡땡땡땡땡땡땡 좀 길죠? 예. 이 되었다. 네. 7글자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좀 긴 것 같은데 네, 바로 답을 말씀해 주시죠. 바로 예. 보훈심사위원장입니다. 보훈심사위원장이요. 저 당시에 아까 이제 예. 제가 전사자 2명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 전사자 중에 서정우 하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시는 분이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이신데요. 예. 당시에 서정우 하사가 직전에 그 휴가를 받아서 그 육지로 휴가를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포격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바로 선착장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들이 SNS 상에다가 지금 난리가 났던데 정훈 혹시 너 아니지? 라는 그게 남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안타깝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어머니께서 그 이후에 결국은 보훈심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셔가지고 사실 저 자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보훈 대상자를 예. 이제 판별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까지 이제 가셨죠. 네, 보훈 가족이 이 보훈심사위원장에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첫 사례라고 예. 네, 하는데 이렇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 당시 북한의 포격 도발은요 6.25 휴전 이후에 민간 지역에 대한 첫 군사적인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외신들도 긴급 타전할 만큼 일촉즉발 확전 위험의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대체 왜 연평도를 노렸을까? 관련한 주장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우리 군대는 신성한 우리 용에 감히 포탄을 날린 적들의 진지에 12개의 불소나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적들의 포대에 대한 무자비한 명중 타격으로 징보를 가했습니다. 적들의 해안포 기지가 완전히 불바다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은 우리의 영해에 감히 남측이 포탄을 날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북한의 주장은 진짜입니까? 아니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초반에는 우리 그 호국 훈련 기간 중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국방부 측의 그 이후에 발표를 보면은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통상적인 사격 훈련이었다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우리가 사격을 할 때 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쪽으로 향한 것도 아니고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예, 바다를 향해서 남쪽으로 향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 네. 증거도 다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인 훈련이고 또 남쪽을 향해서 훈련한 거다 이런 건데 그럼 북한이 이렇게 자신들의 영해를 향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 정전협정에 따라서 육상에는 경계가 그어졌어요. 네. 합의했어요. MDL입니다. 군사국에선. 그리고 한강하고는 중립수역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합의했어요. 네. 근데 동서에는 합의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유엔군 사령관 측에서 북방 한계선 이 이상은 올라가서 해군 작전을 하지 말자라고 거는 게 바로 북방 한계선이에요. 동해는 일직선이죠. 섬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LL. 그렇죠. NLL이죠. 예. 그런데 서해는 복잡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그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처음에 그걸 좋아했어요. 왜냐? 우리 북한은 해군력이 없으니까 네. 이 연합군 한미 연합군의 해군력이 북한으로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즐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배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연평도 병영도가 북한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는 불법 무법이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얘기했잖아요. 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NLL은 불법 무법이다. 0.001mm로 침범하면 전쟁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정 수역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연평해전이 있었죠. 연평 1, 2차 해전, 대청. 그러니까 저게 예.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빨간 선은 자기들이 거는 북한이 선이고, 주장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나 북방 한계선은 그동안 북한도 인정해온 선이에요. 네. 그동안 오히려 그걸 즐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저 선을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저렇게 빨간 선을 주장하면서 저게 자기들이 해상 경계선이고 예. 여기 안에서 포격을 했으니 자기들의 영해에다 포격을 했다. 이렇게 떼를 쓰는 거죠. 그렇게 떼를 그래서 쓰는 거군요. 예. 연평해전 1차, 2차 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경, 천안함 폭진까지 계속해서 분쟁 수역화를 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연평도 도발은 저 북방 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최소한 분쟁 수역화하는 데는 성공했죠. 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도 이제 GPS 교란 같은 거 하거든요. 네.
저 선을 무력화하고 자기들이 거는 선을 가고 싶은데 문제는 북한의 해군력이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해안포 사격 연평도에서 드러났거든요. 전력 차이가. 그러니까 저게 또 이제 북한의 딜레마죠.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는 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루어졌던 건지도 사실 궁금한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게 김정은의 특별 지시였다는 증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북한군 내에서도 대대적으로 그에 관련해서 교육훈련 영상, 정원 공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병들 정신교육도 시켰고요. 그래요? 특히나 탈북하신 분 중에 정찰총국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대좌예요. 꽤 높은 계급으로 근무하셨어요. 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교보대로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나오고 나서 뭐 몇 개월 뒤에 실제로 영상이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지금 화면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안함 관련해서도 우리 천안함이 쪼개지면서 그 밑에 어뢰를 쥐고 있는 손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덤벼들면 단매라고 써져 있는 포스터도 만들어서 군부대에 게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비록 저 당시에 조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인민군 대장 직책을 달고 있지만 아무런 실적이 없잖아요. 자기들 아버지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아버지의 선군 정치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런 도발을 기획, 획책한 것으로 보여지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게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인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이걸 수행한 게 북한의 정찰총국인 거잖아요.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도발의 주범이 김정은이라는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찰총국이 200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노동당 35호실, 작전국, 인민군, 정찰국 3개를 통합을 한 방대한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초대 정찰총국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성 김영철입니다. 근데 200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지뢰 이걸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정찰총국은 북한의 전방에 4, 2, 5, 1 4개 군단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 전방 군단장은 DMZ나 NLL에서 작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발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정찰총국이 담당합니다. 근데 정찰총국을 김정은이 2009년에 후계자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만든 게 정찰총국이라는 평가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주의하에 정찰총국이 그 대남 도발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 강성 뒤에는 김정은이 있고 김정은이 명을 받아서 도발을 했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이게 사실 우발적인 공격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NLL 침범 주장도 일종의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NLL 책임 전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김정은이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자기들만의 영토 영해를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토는 뭐 문제가 없죠. MDL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강하고 중립지역도 문제가 없거든요. 동해 NLL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해 NLL은 우리가 거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을 간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태인 거죠. 김정은 말대로는. 그럼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해야 되는데 해군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력이 없으니까 하는 게 이제 GPS 교란, 쓰레기 풍선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김정은이 한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간주한다고. 그 모종의 도발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대응을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위협적인 도발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죠. 저 그림 지금 사진이 나오는 게 연평도 포격 도발 계획도를 지금 가지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래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군이 저기 나오네요. 연평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본인들의 전력의 우위를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싶은데 우리 군이 대응을 하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뭐 제2의 연평도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위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북한의 도발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요. 네, 지난해 2월에 조선중앙통신에 나왔던 설명입니다. 한번 보면요. 네, 김정은은 연평도와 백령도를요 이렇게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날 이게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당초 국경선 같은 경우는 또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뜻했었는데 이거를 서해까지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니라 이 교전국 관계로 명확히 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를 다시 콕 집어서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지난달 노동신문인데요. 이 대놓고 이렇게 연평도를 언급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이 연평도 포격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도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는데 화염에 휩싸인 연평도는 문자 그대로 불바다 천지. 그러면서 도발자들에게 차려질 것은 수치스러운 패배와 죽음뿐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 경고가 나온 게요.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을 한 뒤에 경의선 도로를 폭파한 뒤에 나온 발언이어서 이게 제2의 연평도 도발을 감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임영곤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북한의 모든 발언은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략 전술에 근거해서 합니다. 네. 북한이 어딘가에서 뭔가를 강조하면서 저렇게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또는 반드시 도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신경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면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연평도 포격을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 현재 강화되어 있는 자산들도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북한의 어떤 연평도 화력 타격 계획에 의하면 4방향에서 연평도를 화력 타격하겠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작전 계획을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을 보면 4방향인 문제가 아니라 황해 북도 이북까지 전부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기서 북한이 정말 포병 대 포병, 화력 대 화력으로 우리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드론이나 지금 조 박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던 그런 회색시대 전략 전술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의 기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대비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평도 이렇게 북한이 노리는 이유를 한번 좀 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쯤에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퀴즈를 드리면요. 연평도는 북한에게 땡땡땡의 무엇무엇다. 땡땡땡의 무엇무엇다. 네. 오늘은 퀴즈가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목구멍의 비수다. 목구멍의 비수요? 무슨 뜻이죠? 저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2007년도에 당시 이제 그 국감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해군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송영무 대장이 바로 이제 저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그 서쪽의 5개의 섬, 연평도, 백령도 이런 섬이 중요하냐면은 백령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령도는 북한 입장에서 옆구리의 비수, 그리고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 굉장히 이 전략적인 요충지다. 그래서 북한도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럼 만약에 연평도를 비롯한 이 서해 5도가요. 북한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가 버팀으로써 북한의 서해 함대가 남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의 그 해상 저격 여단이라든지 서측방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김포방도 축선을 통제하고 있는 해상 교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2집 단군, 5집 단군, 1집 단군과 교전을 하면서 좌측방에서 우회에서 상륙을 기도할 인민군 4군단과 해상 저격 여단의 상륙까지도 제2전선이 펼쳐지는 것도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위협이 사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도발로도 위협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저 연평도를 실제로 무력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그 조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해전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등의 해전을 먼저 시작했는데 안 되거든요. 현대화된 한국군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고 나서 그러면 포병 화력이 우리가 더 우세하니 포병 화력 한번 때려보자. 라고 연평도를 때렸다가 본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RFA의 보도에 따르면은 인민군 4군단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경계에 가까운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방어 진지를 막 대대적으로 축성을 하고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 교훈을 얻어서 정면으로 화력전을 전개하는 것은 불리하다. 내 방향에서 화력 타격을 실시해야겠다. 그래서 전진 배치되어 있는 갈도에 122mm 방사포도 전개시켜 놓고 해안포도 더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적 화력의 우세로 기습적인 타격을 가야겠다. 내 방향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를 만들면서 합동전력을 구축을 해놨거든요. 저기 서북도서 특히 연평도에는 기존에 6문이었던 K9이 지금은 12문이 가 있습니다. 천무 단연장 로켓도 가 있고 그 천무 단연장 로켓에는 KT-즘 전술탄도탄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령반도가 문제가 아니라 평양 이남에 있는 모든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에서는 백령도에 배치되어 있는 천무로 사격을 하면 평양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 연평도, 백령도를 어떻게든 무력화시켜야겠는데 사실 방법은 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군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저 연평도 포격을 소행이 정찰 총국이다. 그런데 최근에 전해진 게 이 러시아 파병을 간 게 정찰 총국장이 또 파병을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정찰 총국이 여전히 김정은 내부의 그 집권 체제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조직 같은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영철은 이후로 승승장구해서 통전부장이 됐고 그다음에 4.27 판문점 회담 서울도 왔죠. 미국도 갔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관할을 했고 김영철 수하에 있는 정찰총국 그 당시 도발했던 인물들이 모두 인민군 내에서 승승장구했다고 전언이 있고요. 그리고 정찰총국이 그렇게 간 것도 뭐냐면 대남 도발을 정찰총국이 하니까 현장에서 전투 경험을 축적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전에 여러 가지 재반 양상을 습득한 다음에 이걸 이제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정찰 총국은 여전히 이렇게 잘 나가는 조직이고 또 연평도를 노리는 이 북한의 위협은 여전한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 이렇게 14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식 충전이 잘 되는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시죠. 연평도는 북한에게 땡땡땡의 땡땡땡이다.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목구멍의 비수. 목구멍의 비수다. 퀴즈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또 100%로 충전됐습니다.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지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